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닥은 625선이네요. 거의 사실상 전쟁의 지수 움직임입니다. 자, 지금은 내가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사실상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가능한 시장인 건가 등등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 이 시간 꾸려가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 사이에 뭐 뉴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사실 이곳 여의도는 뭐 각국이 아니죠. 각 아이돌의 응원봉과 함께 그런 물결들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불확실성이 더 증폭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은 사실상 2400선 밑 그리고 630이 깨진 상황입니다. 사실상 예측이 불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면 당연히 지수도 불안하고 환율도 불안할 텐데 저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네.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의 크기와 어디까지 진행될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장 막판에 돌려 세우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떤 지표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냐라고 한다면 시스템 리스크가 반영되는 첫 번째 바로미터는 환율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환당국에서 개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개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센 원화 매도에 대해서 잡아낼 수가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죠. 어쨌든 지수는 환율만 잡혀준다면 어쨌든지 간의 명분으로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일단락됐어 라는 명분을 언제든지 세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의 가장 불편한 이슈는 환율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율과 관련돼서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이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리포트를 읽어야 되는 제 업의 특성상 또 읽고 공부를 해야죠. 무슨 공부가 소용이 있겠냐마는 탄식마저 나오고는 있지만 이 안에서도 무언가를 해법을 찾아서 여러분께 제시해드려야 되는 업의 특성상 또 공부를 했었을 때 이런 시장을 잘 보시는 분이 문홍철 씨라는 채권 시장의 애널리스트가 계신데 제가 그분 참 좋아하고 잘 봅니다. 그분의 의견에 전격 동조하지는 않지만 그분 굉장히 세드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리포트를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 번 얻어맞더라도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체질에 맞는 금리 정책을 우리나라가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좀 그런 뷰에 대한 주장을 해왔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었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금리 인하도 나쁘지만은 않다. 이것이 불안 심리가 확산된다 하더라도 연속 2번의 금리 인하가 시장에 불안 심리를 줬다 하더라도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것을 봤다면 빨리 금리 인하에서 무언가 대책을 내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했던 뭐 맞고 틀리고 이것이 뭐 지금에서 갑론을박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우리의 환율을 상승을 금리 인하라면 원화가 약세가 돼서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것을 가속화한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다. 타국 통화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처럼 다른 통화처럼 금리 인하가 원화 약세를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율은 수출 성장률과 미국과 우리의 성장 격차가 절대적인 변수로 작용한다라는 리포트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매크로 데이터들도 차트로 보여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외국인이 이탈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원화 대비 그 금리의 역전환된 것은 이미 오래됐었는데 올해는 연초에 외국인이 매수로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환율이 물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심리적 변수가 일시적으로 작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베이스에서 원달러 환율만큼은 2013년부터 15년까지도 강달러 시기에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을 과거에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것이 환율에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는 이런 그 매크로 데이터를 봤었을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변수는 어쩌면 금리의 인하 속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도 저는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바라봐야 될 매크로 변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겠네요. 금리 인하를 시키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또 다르게 펼쳐질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다라는 점을 또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네. 그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그렇죠. 그 바로미터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수급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면 개인은 금요일도 패닉셀, 오늘도 패닉셀이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많습니다. 이 속에서 그래도 기관은 좀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걸 받아주는 정도의 수급인 것 같기는 한데요. 외국인은 뭐 여기서 눈치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레버리지 사야 돼 이럴 때라고 하시는 분 아주 소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나갈 거야. 좀 더 많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적어도 제가 업에 있으면서 처음 보는 일입니다. 금융위기 때 처음 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금융위기 때 지수의 반전의 시작은 한미 통화 수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 달러 좀 줘 할 때 미국이 1년 반 동안 끌다가 그 이후에 통화 수합을 걸면서 한국 증시가 반등을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는 미국이 먼저 9개 나라에 전화를 걸어서 통화 수합을 걸거든요. 그때 제가 다음날 회사 가서 방송에서도 얘기합니다. 지금 바닥입니다. 무조건 단기 반등은 적어도 단기 반등은 무조건 나올 테니 네. 통화 수합이라는 것만큼 든든한 호재는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 뉴스만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요일 날 밤 11시 40분 시간까지도 기억합니다.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지금은 그걸 기다릴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많은 자금이 서학으로 떠났었던 자금, 그 이후에 금투세에 대한 우려로 추가적으로 이탈됐었던 자금, 그나마 밸류업이라는 기대감으로 갖고 있었던 자금마저도 밸류업은 실망스러웠고 오히려 밸류업을 통해서 상법 개정이 금투세와 밸류업을 통해서 상법 개정 논란이 일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구조가 얼마나 처참한지 개인들은 알아버렸는데 여기에 이런 정치적 리스크까지 더해져 버리니 오늘 시장이 정말로 힘든 것은 외국인의 매도가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엑소더스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 어디가 어떤 시그널로 끝날지를 알 수 없다라는 점이 우리의 투심을 더 잔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주말에 옵션 만기가 관련돼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었을 때 지금은 공매도가 안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한꺼번에 원사이드로 바꿔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외국인은 이미 팔아놓을 만큼 매도 포지션을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밀기보다는 오히려 잔잔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대응하고 지금 오늘 외국인 매도 아니죠. 제가 나왔을 때 100억 정도 매도였는데 지금 코스피 240억 외국인 매수를 제가 지금 보이거든요. 네네. 그죠? 지금은 외국인은 그냥 포지션만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럴 거면 나는 떠날래. 마지막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떠나는 자금은 미국 시장으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암호화폐라는 그쵸. 또 하나의 대체 자산이 이제는 예. 누구에게 말해도 납득이 될 수 있을 만한 대체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매도 클라이막스가 지나가기만을 바라야 될 텐데 실제로 이 안에서 종목별로 차별화돼서 매도 클라이막스가 끝나는 이런 시그널들이 뜨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종목별 개별 대응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시장으로 봤었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옵션 만기일 이후에 천수답으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와 주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시점이 진짜로 지금 시장에 한국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밸류는요. 네. 금융위기 때 투영시켰을 때 한국 증시 망했다라는 밸류가 투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돈 풀었던 거 글로벌 증시가 올라갔던 것까지 글로벌 상대 지수가 올라갔던 것 대비 대비해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너무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한국 증시 망했다라는 뉘앙스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투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논리로서 12월을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제로 네. 실제로 주말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정남 씨
정남씨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주식 관계로 저랑 만나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정남씨, 정남아, 이때가 주식 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논리로 우리 증시가 다시 터내야 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으로 떠난 서학개미가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암호화폐로 떠난 자금이 오려면 이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천수드랍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일 것이고 외국인의 수급이 패시브적인 자금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3월에 공매도 재개된다는 것을 전제로 외국인이 선침했었을 때 그 뜻은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포지션을 수월하게 잡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톱을 빼놓고 갈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방어적 역할의 위치에 있든 아니면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상대적 우위에 있든 제가 1, 2월에 가장 우려했던 것은 삼성전자만 오르는 장이 올까봐 가장 우려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보험성 포지션이라는 것까지 감안해 보셨을 때 지금의 선택은 삼성전자가 여기가 바닥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옵션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 뭐 다음 주에 주초까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일단은 맞을매는 맞아놓은 구간에서 전략을 짤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도 제 마음이 무겁네요. 다 무거울 거예요, 사장님. 네. 자, 그래도 사장님께서 짚어주신 바와 같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에는 사는 듯 했다가 팔았거든요. 근데 파는 듯 하다가 샀습니다. 오늘은. 야, 어떤 의미인지 좀 하나씩 풀어주셨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시장 속에서도 관심 가져볼 섹터 하나씩 좀 빠르게 훑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조선 얘기는 꾸준하게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든든한 트럼프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트럼프 당선인 앞에 든든한이 붙여지네요. 네. 재료적 가치로. 예. 종가의 외국인 매수가 좀 늘었네요. 그러네요. 틀림없이 신용과 관련된 개인들의 심리적 패닉셀이 오늘은 이거 지수만 보시면 더 빠진다 하시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흐름 대비 코스닥도 시총 상위주들이 있었고 이러한 것 대비해서 투심과 관련된 이걸로 보면 실제로 우리의 계좌에 녹아든 지수는 훨씬 더 아랫단에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해석을 해야 되실 것 같고 지금 일단은 한국 시장의 리스크에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트럼프 리스크가 있죠. 트럼프 리스크는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일 것이고 중국 관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으로 뿜어낼 수 없는 철강과 화학재들이 중국에서 저가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면 한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다음에 현 정부 리스크가 원전 방산, 뭐 대왕고래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의 리스크가 호박지가 번갈아가 있겠지만 이것을 떠나서 제외해놓고 본다면 좀 온전한 나만의 영역에 있는 것이 조선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수장고는 든든히 채워져 놨고 있었고 어쨌든 수출은 수출 기업이다 보니 틀림없이 환율의 상승에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어쨌든 내년 1월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ING로 볼 수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조선주가 좋았을 때 담아두시지 못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좀 피난처 역할 플러스 알파의 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조선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조선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주 밑바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매력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은근히 AI 소프트웨어단도 튀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훅 조정을 어수선하게 주고 나면 우리는 싼 거를 사려고 하는데 그것은 시장 분위기가 턴해야 돼야 되는 거고 네네. 실제로는 직전 대장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이 직전 대장은 뭐 미국 증시에서는 팔란티어라든가 그렇죠. 세일즈포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고 한국 증시에서도 이 종목들이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테마 섹터군이었는데 뭐 어쨌든 다양한 변수로서 가파르게 조정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앞서 갔었던 직전 대장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봤을 때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 있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향후에도 ING가 계속 될 수 있는 섹터가 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실적 장세, 반도체
엔비디아의 실적 장세였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다. 이제부터는 버블 장세를 향해 갔대. 이쪽은 충분히 매력 발산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가상화폐들이 막 급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도 지금을 오히려 조정을 기회로 포인트를 잡아보신다고 한다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된 주들, 뭐 이스트소프트라든가 한글과 컴퓨터, 더존, 비주원 등등 종목들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기회로 놓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직전 섹터에서 희망을 또 찾아보는 방법까지. 짧게 재건도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테마장이지 않습니까? 네. 어찌됐든지 간에 1월에 트럼프는 취임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 지금은 우리나라 정치의 개별적인 이슈지만 트럼프가 이제 자기의 어떤 그것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약속을 지킨다고 한다면 재건과 관련된 키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것이 뉴스화될 때 지금은 뉴스화돼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그 뉴스가 보이지 않을 것 같겠지만 실질적으로 12월은 매집 1월은 랠리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뭐 차트가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그 전략으로 짜볼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현대 에버다임이라든가 TIM, HD현대건설기계 데모 같은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테마장이 주는 의미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사실상 2022년부터 그어온 상승 추세가 이탈이 됐고요. 코스닥 또한 오늘 5%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된 월요일장입니다. 내일에 대한 더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보시길 바라면서 함정남 차장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